미국 언론에서 한국에서 심상치 않은 조짐이 보인다며 이에 관한 내용을 대서특필했습니다. 현재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스위트 홈이 이제 아시아도 뛰어넘어 미국에서까지 순항 중입니다. 네이버 웹툰에서 2017년 10월부터 연재된 스위트 홈을 기반으로 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대만, 필리핀과 같은 곳에서 모두 1위를 했고 중동에서도 사우디나 아랍에미리트에서 2, 3위에 올라서면서 그야말로 전세계를 제패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스위트홈을 본 글로벌 팬들은 이제 좀비물이 다소 식상하기도 해서 뭔가 더 재밌는 걸 찾았는데 다양한 몬스터들이 등장하고 파격적인 스토리, 등장 배우들의 열연 등으로 더욱 재밌어졌다면서 아시아를 뛰어넘어 말 그대로 전세계로부터의 인기몰이를 한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스위트홈은 초대형 시장 미국에서 넷플릭스 TV쇼 부분 3위를 기록했습니다. 아시아 최초일 뿐만 아니라 현재 이 자체가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고 풀이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넷플릭스 본사에서 한국으로 더욱더 엄청난 자금이 쏟아질 것으로 보이는 것인데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가 이제 한국에서 대거 만들어지는 공식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넷플릭스는 지금까지 한국을 아시아의 주요 허브로 여기며 다양한 드라마 제작을 지원해왔습니다. 미국에서 OTT 1위 업체의 막강한 자금력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제작을 엄두도 못 내는 제품을 밀어줍니다. 스케일이 큰 킹덤 같은 경우에는 회당 제작비가 20억에 이르는데 이 같은 제작비는 넷플릭스나 되어야 가능합니다. 넷플릭스는 글로벌 플랫폼이기 때문에 킹덤 한 작품으로 전 세계에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좋은 콘텐츠를 만들고 넷플릭스는 다시 글로벌 수익금을 한국에 투자하는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넷플릭스는 이와 관련해 한국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확산될 수 있었던 주요 배경에는 넷플릭스의 역할이 있었다면서 넷플릭스가 한국 콘텐츠 제작을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약 5년간 투자한 금액은 약 7,700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미국 언론은 이런 흐름을 캐치하고 한국의 드라마가 세계적인 현상이 되고 있다는 데 관심을 표했습니다. 미국 디지털 매체 바이스는 올해 한 해 한국 드라마의 인기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했다고 최근 보도했는데요. 바이스는 2020년 넷플릭스에서 가장 인기가 있었던 한국 드라마를 소개하면서 올 한 해 넷플릭스를 통한 아시아권의 한국 컨텐츠 시청량이 크게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넷플릭스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비 한국 컨텐츠 시청량은 아시아 지역에서 약 4배, 미국, 캐나다, 포르투갈, 스페인 등 북미와 유럽에서는 약 2.5배 증가했다고 구체적인 수치를 설명했습니다. 이 매체는 그러나 한국 컨텐츠의 확산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이동 제한 조치와 맞물려 이뤄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람들이 집에서 할 수 있는 영상 매체 시청 시간이 크게 증가했는데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은 이제 볼만한 컨텐츠만 본다는 것입니다. 넷플릭스의 컨텐츠 양은 실로 엄청나게 방대하기 때문에 그것을 일일이 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시간 내서 봤는데 생각보다 재미가 없는 경험도 싫은 것이죠. 바로 이때 한국의 킹덤 같은 기존의 재미가 보장된 한국 TV 시리즈가 크게 역할을 한 것입니다. 아시아 시장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던 한국 드라마가 다양한 매체로부터 노출이 잦아지며 시청이 급증한 거죠. 인터넷 커뮤니티의 A씨는 넷플릭스를 수년간 봐온 사람으로 콘텐츠는 많은데 볼 게 없다거나 막상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하기 부담스럽다고 전합니다. 바로 이럴 때 뭔가 보증된 브랜드 같은 것이 필요한 것이죠. 미국에서는 이러한 한국 붐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한국을 달고 나오면 볼만하다는 느낌이 반복된 것이죠. 2019년 미국 영화계를 뒤흔들어 놓은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은 한국 브랜드를 미국에 침투시켰습니다. 방탄소년단의 BTS는 이제 빌보드 가수 중에 일부만 가능하다는 음반을 내면 1위에 오르는 자리까지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 키워드가 붙는 작품은 관심을 훨씬 많이 받게 되며 또 실제 재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재미가 있다 보니 많은 시청자들은 SNS 등을 통해 작품을 소개하고 입소문을 내게 되는 것입니다. 헐리우드 스타들조차 BTS 팬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한국의 기생충을 꼭 보라고 홍보했던 것이죠. 한편 스위트홈을 연출한 이응복 PD는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으로 생각하는데 한국적인 정의, 믿음, 가족의 우정 이런 것들이 발현돼 괴물과 싸우는 이야기에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 궁금했다. 세계적으로 소통되는 부분에 감사하고 있다면서 이번 스위트홈에 대한 소감을 전하고 있습니다. 김구 선생이 가장 한국에 있었으면 했다는 문화의 힘이 이제 세계시장으로 꼽혀간다는 맥락인데요. 미국 디지털 매체 바이스는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을 비롯해 방탄소년단의 빌보드 차트 석권 등 한류가 세계적 문화현상으로 자리 잡았다면서 이제는 영화는 물론 TV 시리즈로도 한류 현상이 확장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것은 말뿐이 아니라 실제 한국의 컨텐츠 몸값이 수직 상승하는 계기가 되는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대형 계약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대국 간의 다툼으로도 번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중국에서 미국과 경쟁 관계 가운데 한국 TV 시리즈 판권을 사들인 경우가 처음으로 등장한 것입니다.
넷플릭스가 가져갈 걸 중국이 웃돈을 얹어서 빼갔다는 다소 믿기 힘든 소식도 들려온 것이죠. 그런데 중국은 최근 사드로 인해서 중국 내 한국의 방송은 사실상 송출이 중단된 지 3년이 넘은 상황입니다. 또한 넷플릭스의 킹덤에서 나온 한복 인기가 치솟자 자국 드라마에 한복을 베껴서 투입시키는 등 한국의 문화 콘텐츠를 시샘 질투하면서 오히려 그것을 자기 것이라 억지 주장하는 모습만 보여왔습니다. 따라서 어차피 중국에서 방송도 안 하는데 어떤 한국의 TV 시리즈를 계약했으며 왜 그랬나도 궁금해지는데요. 그것은 시그널과 킹덤의 김은희 작가가 내년에 TVN을 선보일 지리산 판권을 계약한 것입니다. 중국의 글로벌 OTT 플랫폼 아이치를 통해 전세계 각국에서 동시 방영되는 계약을 한 것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으나 일각에서는 판권만 300억 원 정도라는 말이 돌고 있을 정도입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부각되는 것은 왜 넷플릭스가 아니고 어떻게 중국의 아이치가 판권을 샀는가인데요. 그것은 아이치가 판권을 매우 비싸게 주고서라도 반드시 한국 컨텐츠를 가져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작품을 자신의 플랫폼에 걸겠다는 것이죠. 지리산에는 중국에서 과거에 엄청난 인기를 몰았던 별에서 온 그대의 전지현이 출연하고 킹덤의 주지훈이 주인공으로 나와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 작품이라는 점도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드라마를 놓고 마쿠에서 거대 자본 간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들여다보면 한국의 컨텐츠를 놓고 미국과 중국의 거대 OTT 플랫폼의 경쟁이 가속화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한국이 어떠한 작품을 만들어 내놓으면 미중 간에 한국을 놓고 경쟁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중국 아이치 플랫폼은 거대 자본으로 그저 작품을 플랫폼에 올려놓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인기 있는 좋은 퀄리티의 컨텐츠를 메인에 배치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쓸 것입니다. 만약 이 가운데 한알령이 해제가 되고 본격적으로 중국 내에서 한국 컨텐츠 방영이 가능해지기 시작하면 한국의 주요 컨텐츠들은 중국 OTT를 점령하면서 다수의 중국 프로그램도 밀어낼 것으로 관측됩니다. 그렇게 되면 고질적인 한국 방송 백기기나 불법 다운로드 같은 저작권 문제도 다소 줄어들 것입니다. 물론 중국 엔터테인먼트에서는 이러한 점을 이미 경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컨텐츠가 중국의 OTT를 통해 들어올 경우 사실상 중국 TV 시리즈는 매력을 크게 잃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틈만 나면 한국의 연예인 때리기를 비롯해서 정치적인 이슈와 엮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김구 선생님이 지적한 문화의 힘은 아무리 인위적으로 사람이 막는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세계적인 대세가 한국적인 것이기 때문에 문화시장의 개방을 확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또한 한국의 TV 시리즈를 만들어내는 회사들도 덩달아 큰 관심을 받고 몸값이 치솟고 있습니다. 킹덤을 제작한 한국의 A스토리는 수년간 주가가 만원대에서 횡보하다가 올해 4만원대로 급등했습니다. A스토리가 킹덤을 제작했지만 그렇다고 엄청나게 수익을 많이 내는 회사는 아니라고 하는데요. 경제계에서는 이렇게 주가가 오른 것은 한국의 문화 콘텐츠의 가능성을 높게 보고 회사 가치 자체가 오른 것이라고 전합니다. 마치 테슬라의 미래 가치 때문에 주가가 비싸듯이 한국의 컨텐츠 제작 업체도 고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2020년엔 팬데믹으로 인해서 많은 기업들은 그 내재된 가치를 인정받으며 오히려 회사의 가치가 급상승했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이들은 집에 머물며 볼만한 것을 찾게 되었고 이제 그 자리를 한국의 컨텐츠가 채우고 있습니다. 한국 특유의 창의성이 말 그대로 전 세계로부터 인정받으며 글로벌 플랫폼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동남아에서 중국은 공공의 적이 되었습니다. 특히 인도, 베트남과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이유는 영토 분쟁입니다. 인도와 중국은 라다크 국경지대를 놓고 군사력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두 나라는 국경 문제 때문에 1962년에 전쟁까지 치렀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경선을 확정하지 못했죠. 이들에게는 3,488km에 이르는 실질 통제선이 사실상 국경입니다. 이 통제선 주변의 인프라 개선을 위해 양국이 노력 중인데 군사적 충돌로 이어지는 실정입니다. 지난 6월 라다크 가르완 계곡에서 양국 군대 간 충돌이 생기면서 인도 군인 약 20여 명이 숨졌습니다. 중국은 구체적인 사상자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만만치 않은 인명피해가 있었을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후 인도와 중국은 수교를 끈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중국산 제품 보이콧, 각종 프로젝트 취소 등 중국 퇴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인도 정부는 비관세 장벽 등 여러 수단을 동원해 중국산 제품의 수입을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각 항공사에 자국 내로 들어오는 여객기에 중국인을 태우지 말라고 비공식으로 지시했습니다. 이는 현지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보도한 내용입니다. 인도 당국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항공사 중 일부는 탑승 금지의 근거가 필요하다며
관련 지시사항을 문서로 전달해달라고 당국에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인도 정부의 해당 지시는 사실상 중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조치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인도는 주권, 국방, 공공질서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동영상 플랫폼, 틱톡 등 중국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260여 개도 금지했습니다. 인도만큼이나 중국과 갈등을 겪고 있는 나라가 또 있습니다. 바로 베트남인데요. 베트남은 남중국해를 놓고 중국과 영토 분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 바다가 전부 자기네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트남 앞바다 역시 본인들 영해로 포함시켜 버렸죠. 미국은 중국의 만행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항행의 자유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중국이 자신들의 바다라고 주장하는 영해를 홍해라고 반박하며 유유히 항해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결국 인도와 베트남이 손을 잡고 국방협력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베트남 총리와 인도 총리가 화상 정상회의를 가졌습니다. 양국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서 강화된 국방과 안보 유대를 하나의 협정 형태로 만들기로 합의했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정성을 위해 양국 군사교류를 촉진하고 군사산업에서의 협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군비의 확충과 같은 민감한 안보 사안은 공개하지 않는 게 외교적 관행입니다. 하지만 양국 정상은 오히려 대놓고 밝히며 공식화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중국에게 군사적으로 맞대응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번 회담을 통해 인도가 베트남에게 제공하기로 한 방위비 규모는 5억 달러, 우리 돈 5,520억 원에 달합니다. 양국은 공동성명을 즉각적으로 이행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인도는 25일 자국 군함을 호찌민에 정박시킨 데 이어 26, 27일 베트남 해군과 합동군사훈련까지 일사천리로 진행했습니다. 인도는 또 최근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수함도 대한미사일 브라모스를 베트남에 판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브라모스 미사일은 항공모함 킬러라고 불릴 정도로 엄청난 타격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브라모스 미사일은 대함용과 지상 공격용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블록 1형은 소음속 대함미사일로 사정거리가 최소 290km로 대함용입니다. 블록 2형은 소음속 지대지 순항미사일로 1000km 이상입니다. 브라모스가 베트남 북부에 배치될 경우 광저우 등 중국의 중남부 주요 도시들이 모두 사정권에 들어갑니다. 중국은 항공모함을 중심으로 한 해상 전력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죠. 베트남이 브라모스를 실전에 배치하면 중국 해군의 기세를 상당히 견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몇몇 군사 전문가들은 브라모스가 현재 남중국해 군사적 균형을 완전히 바꿔놓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라모스는 인도가 러시아와 공동 개발하고 있고 아직 베트남에 정식으로 인도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국경의 주위를 봐가면서 인도 시기를 앞당길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도 베트남은 인도가 건조 중인 12척의 고속 해양 경비정을 징계받기 위한 협상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쯤 되면 힘을 합쳐 중국과 한판 붙어보겠다는 거네요. 인도와 베트남의 군사적 밀착은 쿼드의 묵인이 있었기에 가능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현재 인도는 코로나19의 확산세로 엄청난 타격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재원 배분의 어려움을 겪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베트남에 거의 군비 차관을 제공한다는 것은 시기상 분명히 맞지 않습니다. 즉, 미국이 쿼드의 장기적인 포석을 위해서 물밑 지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일본도 미국의 옆에서 거들고 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지난 10월 스가 일본 총리가 베트남을 방문했을 때도 방위 장비 및 기술 이전 협정을 가장 먼저 체결하려고 노력한 점이 증거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번 군비 지원 역시 쿼드가 인도를 우회 지원해 대중압박 전략을 쓰는 것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인도 외무차관은 관련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상회담 성명은 라다크와 남중국해에서 벌어지는 중국의 침략과 관련된 양국의 과거 입장보다 훨씬 강력한 의미를 담고 있다. 양국은 중국의 확장주의에 맞서는 외교 신호를 지속적으로 보낼 것이다. 속내를 하나도 숨기지 않고 있다는 건 중국과 정면으로 승부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중국은
완전히 고립 상황입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사실상 대부분의 나라들이 연합을 하고 있죠. 한편 이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어떨까요? 늘 그렇듯 허풍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전문가들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미국이 대중압박 대책으로 내놓은 인도태평양 전략이 중국의 발전을 저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촉진할 것이다. 중국이 이런 주장을 하는 데는 근거가 있겠죠? 중국 전문가들은 인도태평양 전략이 광범위한 동맹 네트워크로 이어질 수 있다는데 동의하지 않는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일본, 인도, 호주는 현재 인도태평양 전략의 주요 축이지만 이 전략에 대한 각국의 태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우선 자신들이 마구 두들겨 대고 있는 호주는 확실히 미국의 편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중국에 따르면 호주는 실제로 자국의 번영과 안보가 미국에 의존한다고 믿기 때문에 인도태평양 전략에 선두에 서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인도와 일본은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 전문가는 동남아시아를 언급했습니다. 동남아시아는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지역이지만 중국과 미국 편을 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지역에 공통의 가치가 없는 한 국제서양 조약기구와 유사한 정치적 군사적 동맹이 형성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전문가들은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중국을 억압하려는 미국의 시도는 소용이 없다는 데 동의하면서 미국과 비교했을 때 중국은 인도태평양 국가들과 더 긴밀한 역사적, 문화적, 경제적 연계를 맺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걸 두고 정신승리라고 하는 거겠죠?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